공식적인 기독교 선교사의 방문보다도 무려 50년이나 앞서 복음이 전달된 백령도.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서 비롯된 역사였습니다. 백령도를 통해 복음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돼 나가던 그 길에서 깊은 의미를 되짚어보게 됩니다. 백령도에서 가장 험한 바닷길로 불리는 이곳은 두무진입니다. 거센 파도와 기암 괴석이 성벽처럼 둘러싸인 지역이지만 백령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풍요로운 보고입니다. 이곳 두무진이 백령도 복음 전파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해서 두무진 교회를 찾았습니다. 목사님! 여기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뵙고 싶어서 왔죠. 감사합니다. 교회가 참 예쁘네요, 목사님. 예. 두무진에는 어떤 선교 역사가 존재할까요? 이 두무진이 훤하게 다 보이네요. 예. 제일 경치 좋은 곳이. 칼 예. 퀴슐라프 선교사 이후에 백령도를 세 번째로 방문한 선교사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무진 역사에 빼놓으면 안 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시다면서요? 네.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 토마스? 최초의 선교자 되시는 토마스 선교사님이시죠. 네. 네. 그분이? 네. 그분이 우리 저쪽 앞에 바다 저기를 보시면 네. 옛날에 저기 앞에다 바다에다가 네. 큰 배를 대놓고 네. 여기 작은 배를 타고 들어와서 네. 여기에서 최초로 우리 한무 성경을 나눠준 역사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예. 여기로 들어오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조선의 강력한 쇄국 정책으로 인해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선교사들이 발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서해를 건너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안타깝게 순교하고 맙니다. 목사님 여기 그 두무진 폭으로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하고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많은 선교사님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이전에 네. 이곳에서 그 선교 활동을 했던 분들은 네. 그냥 이곳을 지나가다가 네. 잠시 들어서 이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네. 토마스 선교사는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네. 선교를 시도했던 분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서 최초로 네. 피를 흘려주신 그리고 순교하신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네. 예. 순교. 네. 가장 먼저. 예. 영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는 1863년 고향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이것은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묘비입니다. 멀리 타국에서 2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애잔한 마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생애를 살펴보면 토마스 선교사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0대 후반에 런던 선교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선교사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대학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당시 학적부에는 그가 실험 정신이 강했으며 선교에 대한 강한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이런 특성이 훗날 여러 나라 언어에 통달하고 선교에 몸을 바치는데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선교지로 택한 후 상해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매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에는 풍토병이 유행했고 외국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토마스 선교사가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1864년 2월 4일 날 상해에 도착해서 아주 흥분이 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그 캐롤라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아주 따뜻한 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인 상해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기치 못한 불행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캐롤라인은 힘든 상황에서 유산을 하고 풍토병으로 고생하다 사망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낯선 타국에서 아내의 죽음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겪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던 토마스는 결국 상해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런던 선교회에 사표를 내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가 본국으로 보낸 편지에 의하면 열심히 사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상해에 토마스가 이제 LMS,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소속 선교사였거든요. 당시에 그 리더였던, 지부장이었던 윌리엄 무어헤드라는 리더와 갈등 관계를 빚게 됩니다. 책임자인 윌리엄 무어헤드와의 갈등으로 선교회를 그만둔 토마스 선교사는 세관에서 영어, 중국어 통역 일을 하며 산둥반도의 지프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지프왕은 아시아와 무역을 하는 영국, 미국의 상선이 정착하는 지역이었고 이곳에서 그는 스코틀랜드 성소공회 지프 주전이었던 알렉산더 윌리엄슨의 중재로 조선의 천주교인을 만납니다. 1865년 초반에 그 체프 항구에서 한국 사람, 조선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최일성과 김자평이라는 조선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중국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알렉산더 윌리엄슨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김자평과 최일선이 가슴에서 천주교 묵주와 그 다음에 천주교 십자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윌리엄슨과의 식사 자리에서 토마스는 조선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나온 김자평과 최일선을 만나고 조선의 선교 여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1865년 9월 4일 날 체프를 떠나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오게 됩니다. 그때 김자평이 인도하는 그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프왕을 떠난 토마스 선교사의 배는 순풍을 타고 동진하다 추락 나흘 만에 백령도 두무진 포구에 정박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1차 선교 여행은 백령도를 거쳐 대동만으로 향합니다. 이후 장산곳을 지나 북쪽으로 전진합니다. 관군의 경계가 심하지 않은 시기를 골라 이 지역 출신의 노련한 안내자들과 함께 선교 항해를 시작한 토마스 선교사. 성경과 전도지를 가득 실은 배가 관군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세 사람은 은신하기가 수월한 두무진 폭우로 목적지를 정합니다.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던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선교를 결심하고 여행을 준비하면서 선교에 대해 기대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편지를 남깁니다. 당시에 이제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두 개 있었는데 육상으로는 고려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됐고 해상으로는 산둥반도를 떠난 배는 반드시 백령도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제 물자 공급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조선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백령도에 들려서 거기에서 성경책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는 중국에서부터 조금씩 익혀두었던 한국말을
더듬더듬 건네며 주민들에게 성경책과 전도지를 전달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의 책이었지만 주민들은 거부감 없이 너그럽게 선교사의 행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자신감을 얻게 된 토마스 선교사는 황해도와 평안도로 향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책을 한국인들한테 나눠주는 게 1차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성경책을 나눠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토마스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김자평과 최일선을 만나면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에 천주교 신부들이 인쇄소를 갖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황해도에서 전도를 하면서 남으로 남하해서 강화도와 교동도를 지나서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거기에 물살이 세기 때문에 토마스가 탄 배가 난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교동도에서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쉼을 얻은 다음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평안도로 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강풍을 만나 북경으로 돌아간 토마스 선교사. 이 무렵 한국에서는 1866년 대규모 천주교 탄압인 병인박해가 일어나 프랑스 성직자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 함대의 통역관으로 가려던 토마스 선교사는 함대 출동 취소로 인해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노에 탑승하게 됩니다. 런던 선교회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의 2차 선교 여행을 반대했지만 윌리엄스는 그의 비전을 존중하며 다량의 성경책 구입을 도와줍니다. 1866년 8월 9일 토마스 선교사가 탑승한 제너럴 셔머노는 지프를 떠나 곧바로 백령도로 향합니다. 모든 배가 한국으로 가려고 하면 백령도는 반드시 들려야 되는 일종의 그 출입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백령도에서 물을 공급받고 또 음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다시 또 항해를 해서 한국 조선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으로 오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백령도에 제너럴 셔머노가 들렸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주민들과 한국말로 인사하는데 서양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도 신기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백령도에 살고 있었던 최익노라고 하는 조선 사람의 기록을 살펴보면 배에 올라가서 토마스가 준 케이크를 받아 먹었고 그리고 성냥과 고무줄을 가지고 보여줘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마스가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는데 당시 관청에서 외국인 서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전부 버리거나 그리고 관청에 가져다 주어서 옹진의 해군 관청으로 모두 이관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제너럴 셔머노는 백령도를 떠나 북상을 계속했고 대동강을 통해 평양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조선군과 몇 번의 충돌이 빚어졌고 평안감사는 결국 관군에게 화공을 명하게 됩니다. 평안감사 박규수에 의하면 이양선에서 포를 쏘아 관군이 살해당했고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배에 불을 지르는 화공 전술을 사용했다. 그리고 토마스와 조능봉을 체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배는 모두 불탔고 토마스 일행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1866년 9월 2일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토마스가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죽기 전에 준 사람은 박충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날 저녁 때 자기 가족들에게 했던 말을 살펴보면 오늘 관에서 사람을 죽이라고 해서 죽이긴 죽였는데 정말 이상하다. 그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나에게 이 책을 주기에 이 책을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박충건이 나중에 조사가 되지요. 오늘날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충건의 조카 이영택이 또 선교사들이 평양에 왔을 때 통역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자신이 죽어간 땅을 복음화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후 1882년 조미수호 통신조약을 통해 미국인 선교사가 조선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와 복음을 동양의 작은 나라에 전했던 초기 선교사들의 숨결과 자취는 200년이 흐른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백령도에서 처음으로 울린 복음의 종소리는 이 땅을 밟은 선교사의 열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백령도의 기독교 역사와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는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과 우리 한반도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백령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독교 성지 백령도에서 함께했습니다.